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수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서술 시점은 1인칭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칭 시점을 소설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누는데요. 이 그 두 가지의 그 시점이 수필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좀 부적절하다 해서 수필의 1인칭 서술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수필쓰기에서 1인칭 그 시점으로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인칭 서술 시점은 그 화자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매우 제한적이죠. 왜냐하면은 이 나에게 그 고정시킨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야가 그만큼 협소합니다. 그래서 1인칭 화자의 그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그 상황은 서술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그 심리나 그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행동 반경을 관찰하는데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타자의 내면 심리나 또 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타자의 그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이 타자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찰한 내용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제 이 타자에 대한 서술이 좀 단조롭다, 역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직접 보지 않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간접 경험을 전달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간접 경험을 전달할 때는 일일이 그 간접 인용 화법이나 직접 인용 화법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지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인칭 시점, 서술 시점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자의 그 심리나 생각, 또 화자 나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꽃을 심는 남자의 한 부분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곳까지 달려오게 한 것이 미안하여 그의 앞에 차를 세우고 얼른 내렸다. 자, 여기서 밑줄친 부분은 화자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1인칭 서술 시점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60 중반의 나이로 수백 미터를 달려온 그가 숨을 헐떡이며 올망졸망한 비닐봉지 3개를 내민다. 이 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흑미와 백미 그리고 찹쌀을 한 대씩 담았단다. 우리 동네에서 농사 짓지 않는 집에만 맛이나 보라고 가을거지한 햅쌀을 돌린단다. 내가 낮에는 집을 비우니까 만나기가 어렵고 이른 아침에 늘 이곳을 지나다니기에 기다렸다가 달려왔다고 한다. 자, 이런 부분은 상대방이 나에게 말한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수필에서의 어떤 설명의 방식을 떠나서 어떤 대화체, 직접적인 어떤 대화체 방식으로도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소설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상대방의 생각,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화법을 썼습니다. 뭐 담았단다, 뭐 돌린단다, 뭐 달려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필은 좀 불편하고 굉장히 표현 자체가 계속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인칭 서술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서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어떤 생각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서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독자들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심리나 생각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화자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것, 화자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야기로 듣고서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이야기로 들은 것, 그러니까 간접 경험한 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인용화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용화법이라든가 또 간접 인용화법으로 서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꽃을 심는 남자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직접 인용화법, 간접 인용화법과 같은 이런 인용화법을 썼을 때는 역동적이지 못하고 표현이 좀 단조로워진다 하는 이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인칭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합법을 이 네 가지로 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유간접 합법과 또 간접 인용합법, 직접 인용합법, 또 자유 직접 합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자유간접 합법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작가 자신, 그러니까 화자 자신의 내면 심리나 생각을 표현할 때는 자유간접 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자에 대해서는 이런 자유간접 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면 심리라든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뭐 이런 문장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친구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
1인칭 서술 시점,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의 그 내면 심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은 가능하죠. 친구는 자신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접 인용화법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또 친구는 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 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인용화법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수필은 이것보다는 주로 그 간접 인용 화법, 이런 화법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설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교술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직접 화법은 이제 그 독백이라든가 또는 소설에서처럼 완전한 어떤 그 대화체 형식, 뭐 희곡이라든가 소설에서 이 대화체 형식 이런 것들을 그 자유직접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수필에서는 이런 자유직접 화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와서 그러니까 수필이 좀 더 어떤 변화된 어떤 형식, 어떤 형식적인 어떤 변용을 통해서 어떤 독백 전체가 하나의 그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이 대화체를 활용하는 이런 수필도 간혹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방법이 그 교술 장르의 그 본질적인 기본적인 전달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에서는 이 1인칭 시점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작가 자신에 대해서는 자유 간접화법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 간접화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